안녕하세요. 주거서비스 시장 현안 및 전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공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자 아큐큐플러스의 대표 조윤경입니다. 그럼 우리 목차를 보시면 먼저 주거서비스 시장, 혁신기술과 주거서비스 산업 전망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서비스 시장입니다. 먼저 주거서비스 시장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주거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주거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어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주거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주택이라는 용어가 좀 더 친숙하죠. 그럼 주택과 주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주택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거라는 것은 그 물리적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자체를 모두 담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주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서비스라는 용어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서비스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용역이에요. 용역이라고 하면은 왠지 건설 용역, 용역이라고 하면 조금 뉘앙스적으로 세련되거나 뭔가 좋은 느낌이 나진 않아서 서비스라는 용어를 그냥 쓰고는 있는데, 우리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대상, 그런 이제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지칭할 때 흔히 재화와 용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화와 용역 서비스죠. 근데 이 용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화라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거를 생산한 그 최종 생산물을 재화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용역이라는 거는 그런 생산에 투입된 노동 이외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용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집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직접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랬을 때 그것을 서비스,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결국에는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노동력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할 전문성이 없다던가, 내가 할 시간이 없다. 내가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든가, 내가 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렸을 때 더 효율적이고 결과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용역 서비스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렇게 서비스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라는 거는 되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것을 받는다. 그것을 해결한다. 이랬을 때 서비스가 되는 거고, 또 요즘에는 맞벌이니까 내가 가사를 직접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남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심지어는 더 전문적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서비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우리 주변의 서비스 중에서 주거의 범위 안에서 주거와 관련되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주거 서비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용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라는 소비자에게 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주거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림에 좀 보시면 여기 그 주거라는 어떤 공간에서, 이제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인간이 하는 생활, 이 모든 것이 주거고, 이 모든 주거에서 일어나는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 남의 노동력을 빌려서 하는 것이 주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빌린다고 하니까 꼭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뭐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혁신 기술이나 이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직접 안 와도 플랫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뭐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모든 것이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범위를 좀 확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모두를 포괄해서 어떤 영역이든 주거 공간에서 일어나는 내가 직접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주거 서비스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 분류 체계 안에서의 주거 서비스를 정의한 그런 이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직접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한 걸 좀 갖고 와보면 우리나라의 표준 산업 분류 체계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죠. 기반으로 연관된 거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주거 안정 서비스, 주거 서비스 평가, 주거 수준 향상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주거 서비스 산업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주거 안정 서비스에서는 주거 정보, 주거 상담, 주택 금융, 주거 급여 같은 것들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이제 지원 같은 거죠.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평가는 주거 실태 조사, 주거 성능 평가, 주거 안정 방법 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 수준 향상 서비스는 수선 유지 관리,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시설 관리, 주거 성능 관리인데 이런 것들이 다소 물리적인 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딱 보기는 어렵지만 다소 물리적인 공급자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작이 돼 있고 포커스가 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 급여나 금융이나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뭐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이고 이제 실태 조사나 성능 평가나 안전 방법 평가나 뭐 이런 시설 관리, 유지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소비자 지형적인 산업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현황이.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소비자 지향적인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소비자인 거주자의 어떤 안전, 건강, 편의 이 모든 것들의 서비스가 요 기존 산업 분류에 포함이 된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주거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서비스를 시장을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는 이제 산업 분류 체계이고요. 봤을 때 가격 측면에서 고가에서 어포더블한 거 조금 이제 저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용 가능한 저렴한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은 고부터 저라고 봤을 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레지던스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조금 이제 조금 시장이 축소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더 확대될 거다 의견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는. 그럼 이 하이엔드 서비스부터 그럼 우리가 모두 하이엔드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이 현재의 단지 관리 수준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서비스까지 이렇게 저희가 가격과 서비스 레벨로 이제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사분면을 그려봤을 때 그럼 우리의 앞으로의 지향점은 어디냐? 그럼 이제 하이엔드 정도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하지만 그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포더블 해야 된다. 여기 부분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결국엔 주거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주거 서비스 산업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조건 저가로 여기에만 머물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달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하이엔드를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든 현실적이든 여기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하이엔드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한다면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하이엔드에서는 어떤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는 요거는 저희가 가장 하이엔드의 대표 주자인 롯데 그 잠실의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거 서비스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로비에 펫 샤워 룸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컬처월, 레슨룸, 게스트룸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와인 셀러도 있고, 파티룸도 있어요. 그다음에 컨시어지도 있고, 뭐 메일 런저리 서비스, 미팅룸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 뭐 도어맨이라든가 발레 파킹을 해준다거나, 이런 엄청난 서비스가 있는데, 심지어 발레 파킹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의 압구정동의 그 오래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일부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 아저씨가 발레 파킹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방문해서 뭐 조리를 하고 있다거나, 뭐 노인 전용 고급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목욕이나 케어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방문해서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뭐 베이비시팅 이런 건 좀 특수하지만 펫케어 같은 것도, 또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이엔드급인 거예요. 지금의 뭐 공공임대나 기존 분양단지나 요런 것들 어포더블한 범위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 저가로 어포더블한 수준으로 가격대만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이 혁신이 되면 결국엔 많은 부분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아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 하우징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은 저 하이엔드 서비스가 기술로 인해서 좀 더 어포더블하게 보편적으로 산업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 공급자보다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돼야 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사회적 비용도 어쨌든 절감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하는 스마트 하우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술로서 이런 것들의 가격적인 이런 부분, 소비자 지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혁신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안전한 삶, 편리한 삶, 건강한 저에너지 삶을 기술로서 우리가 주거 서비스에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거 서비스 시장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네, 혁신 기술과 주거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혁신 기술에는 뭐가 있느냐? 또 혁신 기술과 주거 서비스의 영역에는 어떤 교차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일단 혁신 기술이라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혁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얘기해보면, 빅데이터 관련 기술, AI 기술,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가상현실, 블록체인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거 서비스 영역하고 겹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뭐 프롭테크의 영역, 또 핀테크에서 일부 겹치고, 주거 서비스라는 것을 일부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나 하우징이라는 기술과 주택 도시가 겹치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영역을 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모든 최종 교차점, 여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그럼 우리 주거 서비스냐? 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가 주거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주거 서비스와 혁신 기술이 교차가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용어를 보면, 프롭테크는 뭐냐? 부동산과 기술이 만난다. 그래서 뭐 위치 기반 부동산이라든가 현재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기술이나 뭐 시장 개발이 좀 필요하겠지만, 뭐 블록체인과 부동산 중개가 만나서 뭐 부동산 중개를 더 이상 중개사 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무궁무진한 영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핀테크, 이제 금융과 파이낸스와 기술이 만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핀테크 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앱을 통해서 쉽게 결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쇼핑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물건 산다고 해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결제하고, 쉽게 뭐 대출도 쉽게 받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사실
금융이라는 부분, 금융 돈을 빌려주고 돈을 보관해주고 뭐 보증을 해주고 뭐 이런 모든 금융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술, 혁신 기술을 붙여서 플랫폼이나 인터넷이나 뭐 어떤 보안 기술이죠. 기술을 붙여서 그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고 간소화되고 편하게 원활하게 되게끔 해주는 요 영역을 만약에 부동산에서의 모든 그런 일들이 기술이 붙어서 하게 되면은 프롭테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주택, 사람, 서비스, 기술 이런 것들이 주거 서비스에 붙고, 또 주거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거죠. 주택을 임대할 건데 그 임대 과정이 계약을 할 때는 프롭테크 영역에서 기술로 간단하게, 계약금을 치를 때는 핀테크로 간단하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혁신기술과 주거서비스 영역이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도시와 하우징, 기술, 주택 도시가 합쳐지게 되면은 집이 미세먼지도 자동 저감해주고 CCTV 통합 관제로 도시가 안전해지고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라든가 각 집들의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연관시켜서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나 내가 다른 집에 가도 서로 주차 공간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가 주거 서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뭐 우리가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굳이 내가 어떤 도시나 집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향유하거나 먼저 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은 국가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했죠. 옛날에는 대기업 중심인데 이제는 새로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 대기업은 이제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되겠죠. 뭐 삼성, 현대 이런데요, LG 이런데. 근데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야 국가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돼요.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국가의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2021년 11월 기준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3위, 5위고, 카카오뱅크가 12위고, 카카오페이가 18위고, 여기 13위 크래프톤은, 지금 시가총액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좋지 않고, 뭐 고금리로 끌어올리고, 일단은 지금 원자재나 에너지 문제가 국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이제 요동치고 있고 어떻게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은 에너지랑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들이 조금 상위에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제 작년 21년 11월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크래프톤 계속 뜸들이면서 말씀 안 드리는데 크래프톤은 게임 회사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22위에 네이버, 카카오, 게임 회사까지 들어와 있고 KB금융이나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어쨌든 반쯤은 핀테크나 이제 IT 관련된 회사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중심이냐 이런 양질의 이런 회사들이 자꾸 발굴돼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영역적 확대가 있고 카카오도 이렇게 영역적 확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생태계를 봐서라도 혁신 기술과 주거 서비스가 만나는 그런 산업과 시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거 서비스와 혁신 기술이 만나면 어떤 영역적인 확대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것만 보고 전체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건 아닌데요. 일단 우리가 다양한 어떤 주거에서 일어나는 생활 불편이 있다. 이렇게 생활 불편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어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사회 혁신 활동까지 만나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시장 산업이 창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 주변에 어떤 이런 실제 예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배달과 플랫폼, GPS 위치 정보 이런 거에 혁신 기술이 만나면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식이 배달과 플랫폼, 콜드체인 이런 것이 합쳐지면 마켓컬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합쳐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혁신 기술을 통해서 발굴할 때 우리가 새로운 기술 자체를 개발해야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 기술을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장에 파급력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면은 청소도 청소연구소 이런 앱이 있어요. 청소 플러스 플랫폼이죠. 근데 이 플랫폼의 강점은 뭐 단순히 기존의 용역 서비스처럼 청소하겠다는 사람과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람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청소라는 거를 이 청소가 어떤 서비스인지 청소에 뭐 예를 들어서 바닥을 닦아달라. 바닥을 닦아줄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손걸레로 닦진 않는다. 바닥을 닦는 행위를 청소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을 닦아줄 수 있지만 창틀을 닦아주는 거는 또 다른 요소의 서비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의 난이도, 그리고 청소를 굉장히 세분하게 구분해서 청소가 필요한 사람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청소의 영역을 명확하게 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에 혁신 기술을 붙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게 완전히 굉장히 어떤 기술을 엄청 잘 아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청소라는 주거 서비스를 잘 알고 있으면 그거를 쫙 정의하고 플랫폼이라는 거를 붙여서 새로운 영역의 주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숨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이런 숨은 고수. 나는 진짜 변기만은 정말 잘 뚫어. 그럼 변기 필요한 사람 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거고, 당신의 근처 당근마켓은 사실은 이거를 중고 서비스 거래 앱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그 지역 정보지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얇게 나오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플랫폼 기술에다가 붙인 게 사실 당근마켓이고, 그 것 중에 중고 서비스, 지역 기반 중고 서비스가 가장 활발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중고나라 이런 중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광역 단위의 지역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거예요. 저기서는 보냈다는데 나는 못 받고, 보냈는데 벽돌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인데, 지역 사람이면 믿을 수 있지 않아? 가까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역 서비스의 요걸 그 한 가지 아이디어 때문에 그 중고거래 시장을 당근마켓이 다 흡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개의 약간 차별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아이디어, 그거 하나가 새로운 혁신 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주거 서비스 영역을 창출한다. 또 이런 미니 창고라든가, 내가 집 보관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걸 또 어떻게 하냐면 안 입는 옷을 그렇게 세탁소에 맡겨놨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와 건물에 남아도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서비스로, 또 이런 인테리어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 소시오 리빙이라는 스마트 하우징 앱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우리가 찾아보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혁신 기술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기술이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보면은 혁신 기술로 불편함을 약간 해소하거나 약간의 아이디어, 그걸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이용한 주거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혁신 기술과 주거 서비스에 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거 서비스 산업 전망과 우리의 역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거 서비스 산업의 전망은 밝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이제 정말 가조가 되다 보니 집에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노동력을 쉐어할 가족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라는 게 결국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게 모두 서비스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불도 엄마가 꺼주고 아빠가 꺼주고 동생이 꺼주고 이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도 삼촌도 봐주고 이모도 봐주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집에 일단은 가족 수가 많지 않고 과거보다 개인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또 심지어는
옛날에는 엄마가 그냥 하는 게 가사였다면 이제는 가사도 굉장히 전문의 영역이다. 정리도 정리 전문가가 있잖아요. 집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남의 손을 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없고 나보다 남이 훨씬 잘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좀 더 내 삶의 질이 올라가고 효용이 높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계속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쓰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잘 쓰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런 나의 불편함, 이런 거 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상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그 불편함을 이제 혁신 서비스랑 붙여서 새로운 걸 내놓으면 그게 전부 다 주거 서비스 산업의 시장 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상 속에서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상상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해리포터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책이자 뭐 영화가 있죠. 근데 이제 이 해리포터의 전편에 보면은 가끔 집이나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을 지원해주는 마법들이 나와요. 하다못해 뭐 물건을 뭐 아시오 이렇게 하면 물건이 자기한테 오는 거. 물건 찾아주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마법으로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찾게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다른 건 거의 안 찾아요. 다른 거는 거의 가방에 있으면 딱 가방이 그 위치에 있고 집에도 딱 그 위치에 있는데 진짜 어디 갔지 찾는 대표적인 물건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인데 핸드폰은 제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게 되니까 스마트워치에 내 폰 찾기 기능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핸드폰이 막 이제 큰 소리 알람이 울려서 핸드폰에 전화할 때는 가끔은 핸드폰이 이제 진동으로 돼 있거나 무음으로 돼 있어서 뭐 찾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건 무조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서비스가 우리가 상상했던 서비스가 딱 그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아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워치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딱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상했던 거를 약간의 기술 현실화하면은 그게 다 주거 서비스가 됩니다. 또 해리포터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해리포터의 그 친구 론의 집에 가면 그 엄마가 가족들마다 시간이 달라요. 가족들이 시계가 있는데 각자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뭐 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시계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요즘에는 그렇게 아이들이랑 막 스케줄 관리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실시간으로 지금 학교에 있다, 학원에 있다, 지금 뭐 셔틀버스 타고 이동 중이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계가 있으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 또 사실 마법이라고 하지만 해리포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걸 꼭 마법으로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지금 대부분 마법이 필요한 것들이 전자제품, 스마트 전자기기가 다 해주잖아요. 뭐 이제 로봇 청소기도 있고 식기건조기도 있고 물론 완전 그 마법으로 하는 것처럼 팬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기세척기가 뭐 다 해주고 뭐 세탁기에 넣으면 빨아서 건조해주고 뭐 많은 부분의 가사를 우리가 진짜 옛날에 마법이 필요했던 부분이 기술로 다 해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누구냐면 백설공주의 나쁜 여왕이잖아요. 여왕은 이 거울에다가 그렇게 정보 검색을 해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정보 검색 기능도 내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심지어는
말로 하잖아요. 음성 지원이 되는 내가 늘 보는 거울에서 된다. 요게 좀 현실화되는 게 뭐냐면 헬스케어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만 봐도 나의 건강 정보가 체크되고 뭐 약을 먹어라, 너 혈압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기술로 현실화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항상 이런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린 건데 1960년대에 처음 나온 미국의 만화예요. 잭슨즈라는 건데 미래에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때 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재방영됐던 건데 이 60년대, 80년대에 이미 미래의 상상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로봇 가정부가 대부분의 가사를 해주고 엄마가 가족별로 먹고 싶은 거를 버튼을 누르면 진공관을 통해서 식당에서 이 요리가 다 날라와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런 모습은 아니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집에서 가족별로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해가지고 쿠팡이츠나 뭐 이런 배달 앱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집 앞에 딱 음식이 오잖아요. 동일한 모습으로 거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화상회의를 하고 있죠. 사장님 굉장히 이제 늘 화를 내시는 악덕 사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거의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그 근무를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되게 이건 몇천 년 전부터 상상한 거 아닐까요? 음성으로 문을 열죠. 열려라, 참깨라. 참깨. 그러고선 이제 음성에 특정 그 키워드가 있어서 보안 기능까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새로운 주거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 때, 나가 아니고 남의 특별한 아이디어, 특별한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상상 속에 대부분 있고, 누구라도 내가 불편함을 약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약간, 상상의 나래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혁신기술과 만나면 새로운 서비스로 발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사실 미래의 핵심 자원은 빅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결국 의미 있게 가공 처리하려다 보니 AI,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필요하고 거기서 추출된 의미 있는 주거 서비스 정보를 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우리가 서비스를 발굴하게 되면은 결국엔 새로운 주거 서비스가 발굴되고 새로운 주거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너무너무나 기초가 되는 원천 자료, 핵심 자료가 되는데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아직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는 빅이잖아요. 그 어떤 정보 유형의, 그러니까 정보 형태의 다양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숫자로만 수집이 되다가 숫자, 음성, 그림, 영상까지 지금 형태가 다양하고 양이 볼륨이 엄청나게 크고 생성 속도가 벨로시티가 엄청나게 빠른 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집하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뭐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정부 기관만이 이것을 수집하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또 우리가 홈네트워크 때문에 사고가 났었는데 나의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그럼 이게 이제 통신사나 건설회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통신사의 주도가 최근에는 건설사가 자회사까지 만들어서 이걸 쌓고 있어요. 즉 빅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고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정작 필요한 건 누구냐. 많은 우리 새로운 서비스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발굴할 사람들, 스타트업들이 이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느냐. 폐쇄적이죠. 어떤 기업이 자기네가 모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폐쇄적이에요. 그럼 이제 정부 역할밖에 없는데, 그런데 미국 같은 외국의 경우에서 보면은 이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를 빅브라더를 경계하는 그런 인식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기업이 수집해서 저장하는 것보다 더 경계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빅데이터는 미래의 이런 주거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핵심 자원이자 빅데이터 자체가 돈이 되는 거. 빅데이터를 발굴해서 저장해서 파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산업이 될 텐데 이거를 누가 발굴해서
누가 가지고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 누가 수집해서 누가 저장해서 누가 운영해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이런 것들이 공간적 제도적 틀에 묶여있는 부분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국가 공공기관이 뭐 매뉴얼화 하거나 뭐 인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거 서비스를 사용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급자도 될 수 있다라는 좀 열린 접근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공급자 측면에서 혁신기술 접목으로 모두가 우리가 발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관련 인식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도 약간의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된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인 사용만 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동시에 공급자도 될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조금 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의 영역이나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 사용자 교육이나 역할, 역량 강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서비스의 매뉴얼화나 성능의 평가라는 부분은 조금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거 서비스 산업 전망과 우리의 역할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거 서비스 시장 현안 및 전망 강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